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재개발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요. 아버지의 유언과 수상한 동생, 백수 남편과 그만 살고 싶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오늘은 연예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시술인 문신에 관련된 법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신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문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투라고도 부르는데 방송에서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타투를 가리려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행법상 이 타투, 이 문신이 이제 좀 불법이어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요,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인데요. 이제 주위에서 워낙 흔히 볼 수 있는 문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썹 문신, 여성분들 경우에 눈썹을 네, 문신하기도 맞아요. 하고 반영구 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하는 시술을 모두 사실은 불법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27조에도 위반이 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지금 이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보건범죄 반속법은 무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법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썹 문신을 이제 SNS에 검색을 해봐도 상당히 많은 그 검색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시술이라는 것인데 법에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업계에서 좀 이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년째 서울에서 눈썹을 문신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는 무조건 문을 잠그신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시술할 때 현장을 들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굉장히 불안감에 이제 좀 떨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가가 이제 1층에 있으셨는데요. 경찰차만 봐도 이거 나 잡으러 온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업계에서 경쟁이 많아서 예컨대 어떤 업소가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쟁업체에서 그걸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업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서 경쟁업체를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이제 신고를 당하는 게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시술을 한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거나 네.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신고하는 문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의료인 분들도 와서 하고 가시는데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정도로 의료인 지금 분들도 하고 가신다고요? 정말 너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투 시술을 받고 있는데도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문신을 좀 합법화를 하자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분들이 그 협회를 하시는데요. 한국 반영구 화장사 중앙회에 따르면요. 국내 반영구 화장사의 시술사는 국내에 60만 명이나 되고요. 이용자는 1,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시장 규모는 무려 3조 원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투가 대중화되고 현재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불법화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제 점점 더 양지로 끌어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부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변화를 됐기 때문에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반영구 화장,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투, 그리고 머리에 하시는 두피 타투 이런 것들을 현행법 지금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11건의 타투 합법화 방안이 국회에서 계류를 했는데요. 네. 불행하게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폐기된 이 법안의 내용은요. 문신 시술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오히려 적법하게 관리를 해나가야지 불법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합법으로 되기까지는 이제 뭐 몇 가지 좀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문신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된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2003년도 좀 예전 일이긴 한데요. 2003년 처음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문신 시술자인 김건원 씨라는 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 청년이 시술을 받던 내용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받았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술 과정에서는 신체적인 위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건위생상으로도 위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그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후 김 씨가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하기도 하고 상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 김 씨는요, 국내의 최고의 타투이스트였기 때문에요. 네. 이 김 씨가 이 판결 받은 이후에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운동가로 변모하면서 문신 합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현재 타투를 좀 의료 행위로 규정해서 타투이스트의 시술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기사를 발견을 하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외국은 이제 이 타투 시술에 대해서 뭐 규제가 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는요, 전문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분들에게 의료 자격을 주는 대신에 그 문신 시술을 하는 환경이나 위생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면요, 1990년에 영구 화장 전문가 협회라는 걸 설립해서요, 안전하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연방정부에서 FDA 규정에 따라서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용되는 그 재료, 염료라든가 화장품, 색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안전 규정을 확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는 주정부와 하위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시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면서 위생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을 말씀드리면요,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미용 목적의 성격은 이제 의료 행위도 아니고 수공예라는 조금 더 다소 우리나라와는 수공예 같은, 네.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수공예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문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문신사 협회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좀 배우고 시술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보건관리기관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생이나 시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국을 말씀드리면요. 네. 영국에서는 시술사의 자격이나 이제 면허 발급 관련 제도를 하지 않고요. 시술의 환경, 말씀드린 대로 위생이나 안전 측면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하면요. 미용 목적의 문신은 그 해당 등록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네.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시술인 요청에 있으면 출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자격 요건이 이제 많이 완화되어 있거나 이제 의료 영역이 아니라 좀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그간 의료계는 이제 문신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의료인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이나 그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인정해서 위험하게 해야 되냐는 취지인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용 문신이라는 것은 색소 침유술이라는 그 약간 피부에 들어가서 이제 피부의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의 시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생리 구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사용하면 피부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 시술을 함으로써 감염과 인체 위에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술이 아니라 이건 의료행위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의 증진이나 어떤 이것이 단순 예술행위이기 때문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주된 주장 취지입니다. 네. 이것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라면 어떤 더 권장해서 보호하고 이 부분을 입법화해야 되겠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의료에 준하는 어떤 보조인으로서의 성격으로 위상을 높여서 이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굳이 있냐라는 주장이고요. 또 문신을 합법화하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문신을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신 확산이라는 좀 문화라는 좀 새로운 문화 흐름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게 국민의 건강과 어떤 신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이 다수가 원한다라는 다수결의 원칙과 과연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러한 논리 구조로 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료적인 시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이 주된 이 주장이고요. 그래서 환자가 또는 그 당사자들이 원한다 그리고 동의하고 있다라는 지점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이제 타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합법화 포럼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신 관련 업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대한문신사 중앙회에서는요, 임보람 회장이 우리의 처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불법 마취 크림 같은 것들을 유통해서 음성적으로 시장을 키워온 정말로 이익을 취득한 세력은 따로 있는데 실제로 모든 제재나 벌칙이나 형사적인 문제는 우리 시술사들이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문신의 확장을 반대하면서도 안전한 시술을 위한 문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술자들의 이 문신을 불법화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이 문신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문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예술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만큼 좀 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위생을 관리하는 그러한 외국의 사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문신 합법화 문제를 두고 양 당사자 간에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크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적절한 합의안이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 단독을 사서, 다가구주택을 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샀는데요, 네. 그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3억 5천을 들여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을 헐값에 그냥 3억 5천에 쳐가지고 그때가 1994년도인데요. 아, 네. 잘 들리십니까? 아, 지금 좀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이 이제 좀 울리는 곳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네. 그래서요, 선생님, 네. 제가 그래서 대지 40평에 건평 60평을 샀는데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헐값에 사가지고요. 저희는 아파트를 그냥 재개발 안 하겠다고 월세 받아서 생활하려고 집 두 채 있는 거 한 집 모아놨으니까 안 하겠다니까 9년 만에 그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뭐 3억 5천 되는 거 그것값만 쳐주고 딴 집들은 다 하다가 7억씩 8억씩 다 받았더라고요. 남편 있는 집은. 저희 남편이 새로 사는 거 9년 만에 그 재개발한다니까 안 하겠다 그랬다가 또 한 몇 년이 흐르니까 재개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우리 집 세입자를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내쫓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아, 그때 네. 빚이 져가지고 왠지 아니냐고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가다가 내쫓아갖고 방도 못 나먹게 해놓고 20년 만에 지금 재개발이 됐거든요. 그냥 아파트 3개 준다면 3개 주지도 않고 한 채는 20억 평 딱 주고 딱지 하나 쓴 거 그거는 딸이 돈을 대가지고 할 수 없이 안 들어가면 뭐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빚을 얻어서 딸이 7억인가 해갖고 우리 세입자들 나오니까 또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딸이 2억을 얻어서 그 세입자 다 미리 안 나니까 내보냈고 아, 네네. 아무도 안 네. 나가고 네네.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성 아파트로 가는 데는 거기는 감투쓴 애들이 네. 감투 뭐 감리니 뭐 이사님 그렇게 해갖고 이들이 감투 쓰고 거기는 그게 아파트가 우리보다 먼저 진 건데 5층짜리 건물인데 그거는 3층밖에 안 나간 거를 네네네. 네. 3억씩이나 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위에 동네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네, 사연자님, 저희가 변호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좀 짚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연 들어본 걸로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좀 보상금을 적절하게 이제 충분하게 이제 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시기보다는 저희랑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들리기는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제가 이해한 걸 먼저 여쭤보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이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재개발 조합을 시행하는 사업지에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네네,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의 그 재개발 지역에 갖고 계시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얼핏 아까 따님께서 뭐 사인을 하시고 따님이 이제 분양 신청을 했다는 얘기 같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다 신축이 완공된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네네,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면은 그냥 넘기겠다고 했어요. 예, 제가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 보상금을 조금 덜 받은 것 같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시죠? 아니, 저희 아파트가, 저희 단독이 평촌의 아파트를 5세 정도 살 돈을 들여서다가 집에 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네 거는 3천도 안 나가는 집을 우성 아파트는 평당 1,100대가 쳐갖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고생을 받고 감세 쓴 사람들이라 저는 아무것도 감세도 안 쓰고 그냥 나이도 먹고 뭐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제가 빚을 져서 두껍냐고 일 다니고 그랬더니 알고 보고 우리 세입자들을 다 내쫓아버렸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우리 선생님 사시는 우리 10년 살던 애가 여기 가냐니까 아줌마 거기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가라고 해서 아파트 안 된다면서 여기서 뭐 있냐고 그러면서 다 그래서 갔다고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용이하게 화장실에 동화를 수마당 쳤는데 거기다가도 저기를 넣어갖고 우리 화장실에 맥히게 만들어서 세입자들에다 하게 만들었고 부동산에서 그거를 그래서 쫓아갔어요. 활동시 건설의 사람한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같은 해동 사람이라 형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가 와서 계란판을 꺼내놓더라고요. 그거는 그 짓을 해갖고 우리 세입자를 싹 내쫓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가입해주는 사람이 알았지. 그래갖고 방도 안 나가게 해놓고 이사 월세 같은 거 130 백답 같은 거 하나도 못 받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사도 갔어요. 아, 네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서요. 할 수 없이 네네네. 조금 끊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금 분양 네네. 신청을 하게 된 게 너무 억울하고 사실은 아파트 네. 분양 받지 않고 싶으셨는데 어떤 네. 억울한 사정,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네.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계신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을까에 대한 문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조합 사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끝난 그 임원들한테도 돈이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도 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 집자리에다 집을 안 nen다고 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줬습니다. 한동 져가지고 평당 3천씩 분양을 해서 그게 돈이 남았대요. 그럼 저희 집을 허가서 비싸게 받았으면 저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근데 저희 땅값은 똑같이 알겠습니다. 가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꿀빨이 죄송합니다. 되는 것 제가 지금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이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임원들에게 조합장에게 가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공정히 분배해야 될 재산이 남았는데 청산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조합장이나 임원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성과금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네네. 선생님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당사자셨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그 용어도 익숙하시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하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기초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선생님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말하는 도정법에 근거한 법률에 이제 기초한 사업 아닙니까? 이 재개발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되고 조합이 설립인가가 되고 설립인가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정해진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분양 신청이나
그 분양 신청 과정에서의 억울함은 있으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보상금을 증액한다라는 단계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다른 조합원들도 소송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떤 조합원들이 어떤 소송을 했을까에 대한 제가 추정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조합 그 사업 지역에다가 선생님처럼 부동산 갖고 계셨던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선생님처럼 분양 신청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받고 사업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금 청산을 받을 때의 절차는 처음은 조합하고 당사자가 조합원이 협의를 해서 금액을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한 결과가 서로 이해가 관계가 충돌이 돼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은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평균을 낸 그 금액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용당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강제 수용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먼저 수용 재결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재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결 단계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금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용 재결 단계에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 재결을 했는데 또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상승을 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 대해서 결정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선택과 달리 다른 조합원 중에 만약에 현금 청산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좀 적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보통 의미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소송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 청산을 택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고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전문 분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수의 집단 소송을 형성해서 같이 감정평가를 받고 그것을 증액하는 단계에 따라 차액을 이제 소송에서 이기는 금액을 받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법원 소송하면 무조건 증액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그 감정평가사 분들도 기존의 모든 평가 내역이나 앞으로의 그 장래 자기가 평가하는 근거에 대해서 모두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증액할 수는 없고 최초의 조합이 사업 진행할 때 했던 감정평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진행이 되거나 너무 부실하거나 근거가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이 단계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시려면은 분양 신청을 안 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처럼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분양 신청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조합원들 중에 신청한 사람들의 종전 자산 그리고 현금 청산한 사람들 자산을 다 포함해서 전체 조합 사업의 전체 부동산 조합 종전 자산이라는 걸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이 조합이 최종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서 신축한 분양 총액, 상가나 아파트 가격 다 포함해서 전체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사업 수익 총액을 또 이제 종후 자산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지출될 만한 지출,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을 전체 총액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조합원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체 그 종전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종후 자산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나눕니다. 그래서 나눈 그 비례율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 종전 자산 가액을 곱해서 나오는 권리가액을 이제 확실하게 확정을 짓습니다. 이런 절차를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제 수립하고 인가하는 절차인데요. 선생님 말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십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에 선생님은 종전 자산, 내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잘못 반영됐다는 말씀이시고 2단계에서 행정소송을 하시려면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예, 그걸 모르셨고 사실 그런 행정소송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데 잘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안 하시면 더 이상은 다툴 수가 없게 되고 중대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착공하고 신축해서 소유권 이전되고 선생님한테 이전 고시가 돼가지고 소유권 다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절차적으로 더 이상 관리처분 계획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미 그 단계를 다 지나셨고 아파트를 심지어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의 주장을 이의 제기하고 싶으신 절차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 그러면 내가 받을 금액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조합장이 또는 임원이 현재 이 조합에 나눠주고 다 같이 이익을 분배해야 될 거를 왜 이제 일부가 특정해서 수익을 좀 과도하게 취득하고 있냐라는 지점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이 또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이것을 관찰하거나 자료를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디테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합에서도 전문 관리 업체와 함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요. 우리 조합원분들이 정말로 성과금을 너무 주기 싫으셨다면 총회 단계에서 스톱을 시키셔야 되고 부결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조합 총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라면 그 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이 이제 그걸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금액을 지급하기는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기는 또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어느 절차, 조합 해산이 이제 다 결의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성과금을 더 이상 안 주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났지 않나, 좀 가슴 아프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못 봤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 날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번 날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 집자리에다가 집을 져갖고 34평대를 져가지고 평당 3천씩 해서 팔아먹었어요. 예, 선생님 제가 저희 조금 집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네. 예,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청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사업은 거의 완료된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 처리에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든 조금 다 같이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투를 다 씌워놨더라고요. 저녁집에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이 지니까 감투를 씌워갖고 500만 원씩 주고 돈도 더 주고 했더라고요. 네. 밑에서는 남편이 가서 이걸 줬더니 네. 5억 나가는데 내가 나일 쳤더니 3억을 더 받았다고. 신랑 있는 집들은 다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으니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나온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52평인가 그런데 5억이 넘게 나왔다는 게 저는 네. 이런 1900밖에 안 나왔어요. 네. 1920만 원밖에. 네. 너무 억울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아, 네네. 선생님, 저희 여러모로 좀 지금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 지금 네. 이제 여건상 이제 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좀 안타깝게 이제 좀 사연을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혹시 이제 추후에 또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드린 법률적인 좀 조언을 바탕으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몇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남동생과 제가 있는데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어머니는 저희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계속 혼자 지내시다가 말년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동생이 요양원으로 모셨고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고향에 땅 300평 정도입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며칠 후 동생이 메신저로 아버지 유언이라며 녹음 파일을 보내더군요. 들어보았더니 아파트는 처분해서 저희 형제가 절반씩 나눠 갖고 고향의 땅은 동생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아버지와의 유대감도 적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구나 싶어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유언 검인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생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필요가 없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이 유류분 시효 소멸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언 검인 요구도 무시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동생이 괘씸해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생이 저에게 보낸 음성 파일이 원본인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옳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유언 방식으로 녹음된 음성,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이게 원본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게 좀 요건이 좀 엄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된 유언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녹음 유언에 대해서 민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언 녹음 요건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그러니까 유언의 취지와 자기가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 성명, 그다음에 녹음 일시를 정확하게 직접 구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인이 참여를 해서 이 유언의 정확성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증언을 하시는 증언자가 지금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는데요. 네. 만약에 증언에 대해서 증인의 참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녹음은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증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유언 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제 유언 검인을 신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언에는 5가지 정도의 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라는 것은 유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그 각각의 형식에 맞춰서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혹은 그 내용과 작성 일시가 언젠지 그 현장 상황을 보고 그대로 확정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이제 절차인데요. 유언 검인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언이 자필에 의한 자필 유언인 경우,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나머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그 자체가 공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도 그 요건 자체로 유언 즉시 7일 이내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검인 절차를 별도로 다시 거치지는 않는데요. 이제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언 내용을 들고 그것을 발견하거나 보관한 사람은 즉시 그 소재지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유언의 방식이나 내용을 다 확인하고 검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데 이것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사연에서는 이제 상담자님께서 동생이 이제 유언 검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유류분 소멸 시효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에
어떤 그 기한이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데요. 상속 개시, 그러니까 사망한 사실하고 어떤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도과하면 기간이 넘어간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생이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특별히 유증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하시려면 지금 당장 아신 날부터 1년 이내에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언 무효 확인 소송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진행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내용 중에서도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게 옳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언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인분들이 그냥 녹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유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건과 절차를 따져서 유효하게 녹음 유언으로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언 무효 확인을 청구를 진행하시고, 병행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도 시효 기간 넘어가지 않게 먼저 제기하셨다가 그 해당 부분이 유언이 무효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상속 재산에 대한 정식 절차로 가시면 될 것이고, 유언이 유효다라고 한다면 그 유효임을 전제로 유증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속 재산 분할 청구는 좀 어려울까요? 상속 재산 분할 청구는 유언이 이제 무효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상속 재산이 이제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이 몰아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느 것을 분배해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듣지만 설득력 있게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된다면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유류분이나 유언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요, 유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유언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그 내용들도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까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동안 직장만 무려 8번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고학력이긴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백수 생활을 노골적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기간이 고작 6개월인데요. 남편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프다며 직장을 나가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몇 달 쉬는 게 기본입니다.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지 않으니 제가 힘들게 투잡을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구두쇠처럼 모아 겨우 전셋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돈 때문에 불안한 생활도 이젠 그만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직을 뭐 자주 하긴 했지만 경제활동이 또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러한 남편의 좀 상황을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용어가 어떤 정식 개념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고학력이고 이직을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 취업이 잘 되는 분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소득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도 소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충분히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걸 딱 하나만 놓고 이혼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예, 네.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편이 이제 외부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아내가 양육과 가사 전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듯이 남편과 아내가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쪽 배우자가 특별히 문제에 대한 불만 의식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도 소통을 단절시키고
시키고 이를 완전히 거부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서로 간에 뭐 불화라든가 폭력, 폭언적인 행위 아니면 뭐 가출이라든가 하는 다른 이혼 사유와 결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둘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아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남편분에게 뭐 정신적인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좀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질병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사람마다 다른데요. 질병 자체가 충분히 이제 나아질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면 부부가 합심해서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네. 만약에 너무나 그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평생을 걸쳐서 내가 그 배우자를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완전히 무슨 보조인처럼 해야 된다. 그러한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법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치병이고 그것이 부부 관계에 도저히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라면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질병에 걸린 남편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귀책 사유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혼 소송을 이제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제 남편이 거의 좀 수입이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으로 그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이시고 상담자님 사안을 보면 전셋집도 겨우 마련했고 네. 정말 아끼고 아껴서 혼자 버신 돈으로 마련했다고 돼 있어서 기존에 결혼할 때 양가에서 뭐 예컨대 돈을 좀 지원했다거나 특유재산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말 지원이 전무했고 심지어 가사나 집안일이나 뭐 양육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게 평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드린 법률적 조언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어서 배달 앱으로 주문했는데요. 맛이 시큼해서 혹시 오래된 음식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냥 소스 마실 거라 생각하고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배탈이 나 수십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 한숨 못 잤는데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을 가니 장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순간 저는 전날 먹은 쌀국수를 떠올렸고 가게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음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저를 파렴치한 취급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시켜 먹은 곳이라 단골이라면 단골인데 가게 주인의 처신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가게 그냥 봐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 요즘에 배달 주문으로 인한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배달 음식인 쌀국수를 먹고 배탈이 났는데 내가 배탈이 난 게 이 쌀국수 때문이다. 이 인과관계를 좀 증명해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왜냐하면 음식은 분명히 다 먹었을 테고 네. 그것의 인과관계를 의사 선생님한테 인정해 달라고 하면 사실 의사 선생님도 난감하기는 할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식중독과 같이 어떤 특정 균이 검출되는 거라면 보건소에 가서 그 균을 이렇게 이제 체에서 뭐 어떤 근거를 남겨달라라고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즉시 내가 그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즉시 병원에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선을 좀 증거로 남기시고 같이 먹은 일행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러네요. 네, 여러 증명을 사람이. 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관되게 굉장히 큰 복통을 유발했다거나 특정 균이 나온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가게 측 음식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밝혀진다면은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식품위생법상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재료나 원재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되고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식품의 냉동이나 냉장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님이 이제 그 밤새 이제 고생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병원 치료도 있을 텐데 가게 측으로부터 어떤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좀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가게하고 협상을 시도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먹은 음식값, 식대하고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심각한 상태로 입원을 하셨다면 일실수익 그러니까 상실한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절차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간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처럼 이제 배달을 시켜서 음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났는데 실제로 좀 탈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병원을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뭐 음식이 뭐 당장 다 먹고 버렸다 하더라도 뭐 약간의 그릇에 뭐 음식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을 좀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겠고, 보건소에 가서 식중독인지에 대한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일단은 식당에 알려서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 식당 측에서는 보통 이러한 음식물에 대한 문제 생길 경우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험 처리 받으시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담 남겨주셨을 거고요. 간단하게 복통이 좀 느껴졌다 이런 수준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증이나 여러 가지 피곤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단골이었던 가게인 만큼 또 그만큼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가게 주인과 또 잘 협의를 하시는 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